네, 오늘은 자연과 조화를 따른 창덕궁이라는 주제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 경복궁은 어떤 중국에서 궁궐을 조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이제 주례고공기라는 그 책에 의해서 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이념들, 사상을 듬뿍 담은 것이라면, 이 창덕궁은 어떤 자연의 지형에 맞추어서 어떤 조선의 특색이 있는 그런 궁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을 짓고서 그 다음 이대 때 정종이 다시 개성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3대 때 태종이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천도 하기 1년 전부터 궁궐은 이제 영건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양에 천도해서 이제 창덕궁에서 임하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종은 이 어떤 경복궁과 다른 그러한 궁궐을 조형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복궁은 어떤 중심축을 해가지고 좌우로 뭐 내전이나 아니면 수많은 정각들, 권례각사들이 조성이 됐다면은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이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응봉이 이 종묘까지, 구름을 덮어서 종묘까지 쭉 지맥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지맥을 절단하고 어떤 모양 있게 궁궐을 조성을 하지 않고 그 산지에 있는 지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히려 전각들을 드문드문 흩어지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중국과 일본이랑 다른 우리 조선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이런 궁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그러한 장소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창덕궁의 정문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모퉁이의 구석에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창덕궁을 지었을 때 이 지금의 현재 율곡로, 그러니까 이 창경원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딱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정중앙에 만들지 못하고 서쪽에 구석진 곳에 모퉁이에 도나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구름을 덮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덮고 있어서 거의 이제 완공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때 구름이 덮여 있던 곳을 이제 길을 낸 거죠. 일제강점기 때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원남동, 창경원의 남쪽이다. 그래서 원남동이 만들어지게 됐고, 길이 이렇게 뚫려게 됐던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은 창덕궁의 지맥과 종묘의 지맥을 한 곳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릉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도나문이 다른 궁궐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모퉁이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처음에는 한 250여 칸 정도, 그러니까 칸수로 해서 기둥과 기둥을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 궁궐 안에 수많은 정각이 있었지만 그거를 전체로 합쳐가지고 칸수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규모를. 그래서 한 205, 한 70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은 창건 당시 한 750칸 정도 됐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였어요. 창덕궁은 이렇게 한양의 제천도에서 태종 때에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세종, 또 문종 뭐 그렇게 이어지면서 중축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창덕궁이 지금 보시는 이 정각이 지금 예전에 태종 때 건축된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임진왜란 때 싹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싹 불타가지고 광해군, 그러니까 선조 말년 광해군 원년에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원년에 다시 지어졌었는데 다시 또 인조반정이 이제 생깁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가 또 이제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불이 타요. 또 불이 타고 또 순조 때 또 거의 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창덕궁은 순조 때 1803년
뭐 그리고 또 33년에 또 대화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또 그 경복궁에 있는 많은 또 뭐 교태전이니 또 희정당이니 뭐 그 이런 건물들을 또 헐어다가 일제강점기 때 다시 또 창덕궁을 지어요. 그게 이제 192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창덕궁에 들어가서 보이는 정각들은 1920년대 때 그 경복궁에서 주요한 정각들을 헐어서 다시 또 지은 거고 그 이후로 뭐 1989년, 1995년, 9년 최근이죠. 그때 다시 또 뭐 인정전, 인정전, 그 행랑 이런 것들을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서야 창덕궁이 조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예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창덕궁을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도나문이 보이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정각들이 몇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그림은 뭐냐면 동굴도라는 거예요. 한 가로가 한 5m 한 78 정도? 그 세로는 한 2m 70 정도? 엄청 큰 거죠? 16 그 화첩으로 그 병풍 형태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 순조 때, 그러니까 효명세자 1826년에서 30년 사이에 그 궁궐에 있는 도화소의 화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이고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궐이라고 불러요. 창덕궁, 창경궁을. 그때 그려진 그 그림인데 왼편에 있는 것이 창덕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창경궁이에요. 그 이제 창경궁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창덕궁과 창경궁이 함께 하나의 영역에 있었고요. 그 수많은 정각 뒤에는 후원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 모습인데 현재는 저런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 복원 중에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1820년대에 그려진 동굴대에 의하면 저렇게 수많은 나무와 정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덕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도나문이에요. 저 도나문은 광해군 때 지어진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 정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도나문의 위치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도나문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퉁이에 쭉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종묘를 이어주는 구릉이 뒤편에 계속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도나문에서 서편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뭐 관원들이 들어가고 궁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문들이 실질적인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저렇게 좀 도나문 같은 경우는 협소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이 도나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나무들이 왼편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한 8그루가 있는 건데요. 그 도나문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벽에 그 나무는 그냥 이렇게 막 이뻐 보이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회화나무인데요. 한자로는 괴라고 쓰고 회화나무에 피는 꽃을 괴화라고 해요.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 주례에 나오는 책에 의하면은 이 상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궁궐에 이제 출근해서 들어왔을 때 잠시 저기에 앉아 있는 표지 이로써 회화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궁궐은 이제 외조라고 그래가지고 골래각사가 있는 관청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치조라고 그래가지고 왕과 신하가 국가를 다스리는 정조를 중심으로 한 공간, 그리고 뒤에 연조라고 그래가지고 뒤에는 내전이라고 그래서 왕과 왕비가 왕실의 가족들이 있는 공간, 크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저 외조 영역이 관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하는 실질적인
요즘 말로 하면 종합 그 청사 같은 것들이 그냥 1층에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궐 그 문 바로 안쪽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볼 근무처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저기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 아주 그 오래전 그 주나라 때 이렇게 이제 계셨던 곳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궁궐 안쪽에 회화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굴도에 그리면 회화나무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도 한 8그루가 한 15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있는 회화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그래서 결혼 그 이유로 해서 저렇게 문에 들어가면 왼쪽에 쭉 나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다음에 가서 보실 때 한번 보면 또 다른 또 사연 있는 그러한 그 나무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리에 이제 예전에는 임금도 나와서 임금도 가끔 마중 나와서 거기에서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대우를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상공을 우대했던 그런 장소인 것이 바로 저 회화나무가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전, 인정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인정전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 의식이라면 이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국가를 통치하는 곳은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대전이나 그런 것에서 편전이나 이루어지지만 인정전은 한 나라의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궁궐에서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을 정전 또는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전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공간이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정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중심의 건물이다. 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전에서는 이제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건 뭐냐면은 정전에서 이제 임금님과 신하들이 종친과 무무획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조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은 마당의 뜰, 마당, 조정의 마당, 조정의 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임금님께 축하도 하고 또 충성의 의식도 하고 이런 아주 많은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망골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가 제후국으로서의 이제 중국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제 사대의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황제를 축하해야 되는 때가 되면은 궁궐에서 중국 쪽의 땅을 바라보고서 이제 빵권례라고 해서 이제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예도 갖추었고요. 또 어떤 혼례식, 왕이나 또 세자나 혼례식 같은 것들도 갖췄고요. 또 책봉식, 세자를 책봉하는 것, 이러한 수많은 그런 예들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외에도 조하라고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어떤 축하를 드리는 각 관서들이 축하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탄생일, 왕의 탄생일, 그것도 경사스러운 일 이런 것을 또 이제 조화로서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왕께 드리는 충성의식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월 초하루 그리고 또 동지 그럼 한 1년에 2번이죠. 그것만 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초하루와 또 보름. 그럼 한 달에 또 2번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정전에서 이 임금님께 충성을 하는 그런 또 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인정정 중앙에 어저의 왕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주변에는 내시들과 별 운검이라 가지고 칼을 찬 이런
그 벼름검 무사들이 있고요. 또 인정전 아래는 또 사관, 승지, 또 바로 상월대, 하월대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관원들이 또 있고, 이 조종의 뜰에서는 문무백관과 종친들이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바라보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은 거기에 그 품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계석을 동쪽에는 동반, 서쪽에는 무반, 이 양반들이죠. 이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 상류계급인 이 양반들이 왕을 바라보면서 그 충성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 품계석에서 문반과 무반, 그러니까 문관과 무관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곡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식되는 충성들을 이렇게 이제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해서 그 의식을 아주 그냥 장엄하고 이렇게 그 임금의 권위를 한껏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그 것들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행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궐에 가서 정전이나 법전을 보시면 그 마당뜰이 그래서 그렇게 넓고 거기에 있는 그 정전이나 법전이 중층으로 이어진 건물이 아주 그 격높게 그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그 통치의 권위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정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정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종의 박석으로 특별하게 이제 그 바닥을 만들어졌죠. 저 박석은 또 왜 저렇게 해놨냐면은 신하들이 뭐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게 뛰어다니지 말라라고 해서 거칠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그 설도 있고요.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가죽신을 실었지 않겠습니까? 미끄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햇빛이 그 여름 같을 때는 아주 강렬하게 내리비치니까 어떤 난반사해서 덜 뜨겁게 해서 박석을 거칠게 이렇게 정으로 쪼개가지고 다듬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셨으면은 또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종묘 가서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박석들은 새로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들반들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닥이 거칠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름 같은 경우는 홍수가 많이 지면은 비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면 질퍽질퍽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조안이, 조차민이, 망골레니 수많은 예를 갖춘 행사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도 조심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박석을 깔았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설로서도 저렇게 박석을 깔았던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식의 행사장, 그러니까 예식, 이러한 것들이 주로 조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조종에서 행해지는 조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조회들, 이런 조회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단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넓은 곳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할 때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저 모습은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어지에 앉아 있고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엄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조회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 저 그림은 뭐냐면은 정조가 경희궁이라는 궁궐에서 즉위를 하고 이제 1년 만에 창덕궁에서 이제 임호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계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정조가 인정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회를 여는데 이 문무백관들이 그렇게 정조 마음에 쏙 들 정도로 도유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 엄숙하고 장엄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질서가 없이 그 유기 질서 없이 문란하게 도열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이제 화가 났는지 열이 받았는지 이 조종에 품계색을 세워서 앞으로는 여기에 품계에 맞게 너희들 도열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품계색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나 사극을 봤을 때 품계색이 쫙 서 있으면서 태조도 나오고 세종도 나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궁궐에 품계색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출이 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실록에 의하면 정조 때 1년부터 그럼 1777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품계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조 때 위기질서 없이 문란하게 서 있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품계석이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1년 뒤에 저렇게 정화조회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전에서 이 조회를 할 때 어떻게 문무백관들과 종친들이 도열해서 서 있느냐라는 의례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정조 때, 정조가. 그래서 정중앙에 그 이제 어자의 임금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뭐 승지나 뭐 이렇게 사관이나 그리고 주변 내시와 벼른검들 그리고 이 품계석에는 저렇게 그 문무백관들이 품계에 맞게 도열해 있는 저런 모습들이 이제 의례로 만들어놔서 이제는 이렇게 조회를 한다라고까지 그림까지 만들어서 이제 했던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진화도라고 그래가지고 인정전의 진화도예요. 진화는 그 임금께 어떤 축하드리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좋은 일이 했었을 때 간서나 아니면 뭐 세자나 아니면 어떤 임금을 축하하는 자리를 이제 진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그 지방에 있는 높은 고위 관직들이 또 그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축하하는 글도 올리면서 저렇게 이제 갖추는데 저런 건 축하하는 자리 때도 저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그 임금을 한껏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중에서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전 인정문 밖에까지도 저렇게 도열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종에서는 조회나 이러한 이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이고요. 또 저기에서 또 특별하게 또 이루어지는 것은 전시예요. 전시는 뭐냐면은 과거 시험을 우리가 이제 뭐 치러서 결국은 33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33명을 뽑아서 그 마지막 시험을 보는 곳이 바로 인정전이에요. 저 조종에서도 시험을 치러요. 그걸 전시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최종 합격자 33명을 저기에서 모아서 마지막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과거에 급제했지만 너희 33명 중에서 이제 등수를 1등부터 33등 매기는 갑과 을과 병과 해가지고 이렇게 매기는 그래서 장급제를 뽑는 장원을 뽑는 자리가 바로 전시이고 그 자리는 임금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조정에서 바로 조회에 모임을 갖추고 저렇게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건데 또 재밌는 건 저 시험을 치르면은 예조가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관리하는 이조가 아니라 선비를 왕이 예로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새로운 그 관원들을 관리를 맞이하는 거야. 그 선비였다가 이제 관원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예로서 맞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주에서 이 주관하는 게 또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바로 저렇게 그 조회에서 통해서 조정에서 모임을 갖고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에 가서 그 정전에 들어가셔서 인정문 안에 들어가셔서 인정전 앞에 있었을 때 그 뜰은 바로 이러한 그 행사들이 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특히 사극 같은 거 보면 재미를 위해서 시청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왕비와 후궁과 그 수많은 음모와 그러한 그런 것들이 흥미를 위해서 이제 그게 그 장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은 이렇게 행사가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조화라고 해서 이런 그 임금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또 그 조참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매달 초하루 보름 정초 동지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어떤 뭐 책봉례나 망골례니 수많은 예를 갖추는 그 예식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유교의 사상 이념이 법은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예로 다스린다. 그래서 예로 그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은 법으로 했지만 예로서 예치로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장소가 저렇게 그 조정해서 그 이루어졌던 그 것이 바로 이 인정전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편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전을 말했다면 편전이란 건 뭐냐면은 왕께서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 경연도 하고요. 또 학문을 위해서 그 강독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정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나 편전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정전, 편전, 뭐 법전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방금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고 또 그 왕께서 그 공부도 하고 이런 그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또 이제 그 내전에 안에서 또 편한 대전이나 그런 자리에서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정전은 이제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쓰였습니다. 이 선정전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참과 윤대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국정을 논의할 때는 이 상참과 윤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편전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매일 각 관서의 당상관급 정도의 높은 고위의 관원들과 함께 매일 그 모여서 임금과 함께 실무적인 그런 것을 국정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뭐 지방에서 뭐 제주도에서 어떻고 전라도고 경상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 가서 논의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편전이고 그것을 상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윤디라는 건 뭐냐면은 왕께서 그런 고위 관료들만 또 이제 그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하급 관원들, 그러니까 이 매달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그 뭐 한 달에는 3번 정도, 그런데 숙종 때에서 이제 한 달에 또 6번까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신하들을 이제 왕이 실무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을 직접 뵙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그 높은 고위 관원들이 하지 못했던 그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도 왕께서 직접 또 실무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는 그런 그 자리인 거예요. 윤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또 자리를 또 편전해서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윤대를 통해서 또 이제 그 편전에서 하는 모임이 바로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어떤 회의 체계가 이제 갖추게 된 거고요. 대전은 이제 희정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께서 저기에서 이제 또 높은 어떤 고위직 관원들을 불러가지고 국정을 논의도 하시고요. 또 자기가 쉬는 공간,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침전의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내전의 영역이에요. 그 전까지는 외전이었다면 이제는 내전, 왕실의 가족들이 그 머무는 곳인 것이죠. 그리고 희정당은 바로 거기는 왕께서 이제 직접 그 국사를도 논의하시고 이런 왕께서 편히 휴식도 하는 공간. 그래서 실은 아까 편전에서도 이루어졌지만 희정당에서도 이 경연도 하고 또 국사도 논의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곳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궁궐을 건립했을 때 이런 용도에 맞게 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지만 내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궁전. 대조조는 그 중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머무른 곳이다. 이 뜻에서부터 벌써 또 왕세자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 큰 것을 만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대조전이고요. 여기는 왕비가 또 내명부, 외명부를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왕비가 이렇게 그 대조전에 있으시면서 왕세자를 낳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그 궁궐 안에 수많은 궁녀들, 그리고 후궁들, 그리고 이 관원들의 부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응대하는 그런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또 중궁전인 것이죠. 그래서 저 대조전은 실은 정 가운데에 대청이 있고요, 마루가 있고 이 왼편과 오른편에는 침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에서 왕과 왕비가 주무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변에는 우물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상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8분이 각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시고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노상궁들이 들어가서 새벽까지 잠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정당에서도 왕께서 침전으로 계셨지만 대조전은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그 왕세자를 탄생하는 그런 것을 갖다 기다리는 또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께서 대조전에 가시면 왕비와 합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로따로도 주무시지만 합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그 서온돌과 동온돌에 따로따로 각 방에 또 갖춰져 있는 게 바로 중궁전이고 그 대조전입니다. 이 대조전에 조금 더 특별한 그 방이 있는데 이 대조전 옆에 흥복혼이라는 방이 있어요. 오른쪽에 한자로 흥복혼이라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궁궐에 가셔서 지붕이 좀 특색 있게 만들어졌죠. 저렇게 용마루라고 하는데 그 용마루 교란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 대조전은 곤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대지를 뜻하는 이 집 자체가 대지를 뜻하는 곤전이다. 그래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용마루를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왕비가 함께 계시는 침전이다 보니까 어떤 그 관원들이 봤을 때 구별하기 쉽게 용마를 안 했다라는 또 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조선에서는 용마루가 없는 것이 좀 그런 중궁전을 그 세울 때 건립할 때 건축 양식으로 저렇게 지었던 것도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자금성에도 상당히 많고 민가에도 많이 있어요. 민가에도 저렇게 용마루가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저런 궁궐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 중궁전이 이제 이고요.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흥복혼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인데 저 흥복혼은 1910년 우리가 강제 한일 합방이 됐을 때 바로 저 그 대조전 옆에 흥복혼 그 조그만 저 방에서 뭐 이완용이니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 친일파들의 그 내각이 구성되어 있던 관료들과 함께 이제 그 나라를 일본에게 모두 넘긴다라는 그 위임을 이완용한테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저기서 바로 전권을 받고 이 남살에 있는 통감부로 가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라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뭐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총싸움 한번 안 해보고 바로 이완용이 가서 도장을 찍으면서 바로 그냥 이 종이 서류로 도장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저 흥복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너무너무 쉽게 나라를 팔아먹은 그 경술국치가 있었던, 그래서 바로 저기서 3-4시간 만에 남산 가서 도장 찍고 완전히 식민지가 이제 됐던 곳이 바로 저 흥복헌입니다. 뭐 이제 그런 그 자리가 바로 또 저 대주전에 있는 흥복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흥복헌이라는 말은 흥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였는데 망해버린, 정말 망해버린 그런 집이 바로 흥복헌이 됐습니다. 이 경원궁은 이 대주전 바로 뒤에 있는 그 집인데 원래는 2층 집이었는데 이 불타버리고 현재는 그 1층으로 그 만들어졌습니다. 저기를 내가 이거는 가져온 건 경호각 모퉁이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 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저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저 사진을 가져온 건데, 왼쪽에 있는 것이 매우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이제 앉아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청동으로 된 그 용기인데 저거를 저 매우 틀에 집어 넣어가지고 용변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릇에 집 이런 것들을 이제 깔고요. 깔고서 이제 뭐 소리 나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거기다 깔고 변을 보시고 또 다시 변을 덮어서 필요할 때는 니온도 갖다 주고 냄새 맡고서 이제 왕의 건강, 왕실 어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용도죠. 그러니까 저런 걸 끼워서 그 경운과 그 화장실 밑에다 넣고 빼고 하는 게 지금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경운과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변은 매우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매화꽃 있죠. 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매우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왕실의 가족들은 화장실 측간에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저런 요강이나 특별한 저런 매우틀이 다 있어서 저기에서 볼일을 보셨다. 자, 낙선제. 이 낙선제는 그 헌종 때 후궁을 위해서 지어준 거죠. 그래서 각별하게 사랑했던 순화궁 김씨를 위해서 헌종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창동 가셔가지고 낙선제 보셨죠? 엄청난 게 커다랗게 지었는데 그게 왕비나 왕실의 어른이 아니라 헌종이 사랑했던 순화궁을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에요. 그래서 또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헌종이 처음에 이제 혼례를 치를 때 첫 번째 왕은 이제 돌아가셔서 두 번째 이제 계비가 이제 들어왔는데 헌종이 너무너무 우겨가지고 자기가 삼간택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왕이나 세자는 삼간택을 핥고 왕비를 이제 간택할 때 안 들어가거든요. 왕실의 어른들이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헌종은 자기가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했는데 두 번째 계비가 된 그 왕비보다는 같이 들어와 있던 다른 처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왕실 어른에 의해서 아닌 분이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순화궁을 후궁으로 맞이했어요. 순화궁을 후궁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후궁을 있어야 지어진 집이에요. 낙선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대요. 헌종이 순화궁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헌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헌종이 돌아가시고 순화궁은 낙선제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던 곳이 저 낙선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후궁이라고 할 때는 궁궐 전각 제가 아까 했던 대주종 같은 그런 왕실 어른의 왕비가 있던 그런 장각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께서 잠자리를 가질 때, 왕비와 가질 때는 좋은 날 점을 쳐가지고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대주전에 가셔서 합방을 하시는 거고요. 또 안 그랬을 때는 바로 이렇게 후궁들을 따로 건물이 있으면 왕께서 후궁의 집에 가서 잠자리를 갖추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후궁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이런 정각이 없을 때는 후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궁녀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궁인방에 들어가지 않고 대주존의 누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존이라는 게 침전인 거고, 그 아까 얘기했 그 왕비의 방, 또 희정당 같은 경우가 대전이죠. 희정당 대전의 희정당에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던 그 대주존은 그 왕비의 그 왕비의 그 침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 왕께서 그 다니시면서 그 잠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낙선제는 이제 그런 그 있고요. 또 이 낙선제는 그 일제 강점기 때 지나서 그 순종의 비, 그 순종의 비, 순종이 1926년인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비는 1966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낙선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아는 영왕의 비, 이방자 여사라고 하죠. 그 일본인 이방자 여사 같은 경우는 1989년인가 낙선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종의 또 따님이었던 덕혜옹주도 1989년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9년대까지도 낙선제가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 이후로도 그 왕실의 후손이었던 이구 같은 분들도 여기서 3년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90년대까지도 낙선제가 그 이용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선제가 그랬던 곳이고요. 그다음 왕실의 정원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후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비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인데 비원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내내 태종 그 이방원이 후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1405년에 그 창덕궁을 이제 그 만들고 나서 1406년서부터 이제 후원을 조성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기의 이름은 조선 초기에는 상림원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왕의 숲을 상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왕의 숲, 상림. 그래서 상림이라고 불렀고, 또 정각의 뒤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후원, 그러니까 정각의 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후원, 그리고 북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북원, 또 왕실의 가족 이외에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금원. 그러니까 이 실록이나 기록에 보면은 보통 쓰여 있던 말이 후원, 금원, 북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비원이란 말을 이렇게 그 쓰게 됐냐면은 그 1903년에 이 3년인가 7년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903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에서 후원을 관리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 관청 이름이 비원이에요. 그때 그 비원이 빗자가 숨길 빗자에다가 이 청자가 집원이에요. 집원. 저렇게 원자가 그 정원, 화원 그런 원자가 아니라 집을 이야기하는 원자예요. 그 비원. 그 관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전부 다 비원에 간다 그러면 다 그 관청에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후원에 가는 저기를 또 같이 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후원을 갖다 비원이란 말로 이제 그 용도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후원, 뭐 상림, 북원, 금원이란 말로 쓰였던 곳이 후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왕만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그 공간으로 자꾸만 그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 저 후원에서는 주로 그 왕실의 가족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쓰였고요. 또 그 과거 시험도 저기서도 치렀고요. 또 군인들이 어떤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왕께서 열병하는 이러한 그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왕이 그 한 해의 농사가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를 보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후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왕께서 농사를 체험하는 곳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왕께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또 수확이 잘 되는지 보시고
보면서 농사가 오래 잘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판가름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또 친잡례를 또 했습니다. 친잡례는 뭐냐면 왕비가 누에를 치는 것을 또 직접 해보는 곳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옷을 해 입는 거는 누에에서 그 실을 뽑아서 그걸 직물을 짜가지고 그 입은 비단이나 이런 거를 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후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심었던 이유가 누에가 그걸 먹고 자라니까 그 누에를 키우고 기르기 위해서 뽕나무를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에서 또 씨를 뽑아서 우리가 옷을 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는 이렇게 친잡례, 예를 갖추고 거기에서 그 누에의 신께 제사도 지내고 또 얼마만큼 이 친잡을 하는 모습을 국모로서 왕비로서 이런 것을 몸소 그 내외 명부에 보여주는 것들이 또 후원해서 했던 것이 그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실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뭐 즐겁게 술 마시고 시집고 놀는 것도 했지만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많은 이러한 그 중요한 일들이 후원에서도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이렇게 산치 경치 좋은 이러한 모습으로만 보시고서 그냥 쓱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왕과 왕비의 뭐 친경례, 친잡례, 그리고 군사훈련, 뭐 과거시험 이런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후원의 공간을 많이 활용했던 곳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더욱더 값지게 가치 있게 여러분이 후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로 그 창덕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